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단 트라우마 마지막 강의로 색깔 공포증과 반민주적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색깔 공포증이 한국 정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전 시간에는 색깔 공포증이 한국인의 심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사회 전반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민주적 문화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이 반민주적 문화는 한두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잠깐 있었다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키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상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죠.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과, 즉 사상의 자유에 찬성하는 사람과 사상의 자유를 반대하는 사람, 여기서 사상의 자유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을 반대하는 걸 의미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한두 가지의 사상은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심리, 그런 주장을 뒤에 깔려있는 심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공존해야 된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공존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곧 그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을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이 가진 그 심리가 정상적인 심리, 건강한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누군가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계속 만나게 되죠. 또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수첩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첫 번째, 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 왜냐? 그 사람도 엄연히 인간이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고 우리 이웃이고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런 태도보다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는 공존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거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배타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인데요. 왜 이런 배타주의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색깔 공포증과 관련이 있고요.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한국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뭐냐? 공존을 강요합니까? 배타를 강요합니까? 배타를 강요하죠. 이웃집 아저씨도 다시 보자, 이런 간판이 옛날에 막 걸려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싫어할 만한 사상을 가진 사람, 혹은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거부해라,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배타적으로 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사실 법은 사람들이 서로 배타시하고 싸울까 봐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은 한국 사람들한테
비정상적인 심리,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적인 심리를 강요하는 겁니다.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배타주의는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의 핵이죠. 본질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배타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너랑 나랑 달라?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돼. 서로 타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쟤랑 나랑 쟤네들이랑 우리랑 달라? 제껴야 돼. 작살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지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상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런 어떤 견해, 정치적 견해, 그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그로 배후에 있는 사상의 자유를 반대하는 심리인 비공존 심리, 즉 배타 심리, 이런 것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배타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찰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귀를 꽉 막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토론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면서 살고 있다까지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비롯된 걸까요? 어디에서 연유된 걸까요? 왜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용인하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아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빨갱이로 몰아제끼면 된다. 네가 한 말은 빨갱이의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들어도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말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안 들어도 된다는 심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일단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과연 양보와 타협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이렇게 양보와 타협 같은 걸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조합 만들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쟤들의 힘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서 커지면 빨갱이로 몰아서 작사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또 누군가의 말을 막 상대방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저 계속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못 참으면 빨갱이로 몰아서 입을 틀어막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제가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소통과 토론,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냐면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대학생이 실제로 저한테 해줬던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하다가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부계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 종북이냐? 어때요? 건강한 부자 간의 대화일까요, 이게? 또 건강한 소통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 그 말 한마디, 너 종북이냐 한마디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스톱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던 은사님이 처음에 교수가 돼가지고 원로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원로 교수가 기습 질문을 한 거죠. 자네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이제 한참 노동운동이 폭발할 때라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습 질문을 했을 때 이 교수님이 그 당시에 순진해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노동상권은 국가에서 보장한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거니까 노조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원로 교수 바로 그러는 거야. 빨갱이네. 나머지 교수들이 거기서 막 이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교수가 네 그따위니까 애들이 데모를 하지.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서 그때 공격을 심하게 당했답니다. 어떤가요? 지식인들 간의 건전한 토론인가요, 이게? 아니죠. 또 저는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도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북쪽에서 잠수함을 하나 내보냈다. 이게 남쪽을 공격하려는 시도다. 불안정하다, 북쪽 정권이.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지하 벙커 있죠. 거기 NSC 회의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막 회의를 하고 하는데 강경파는 북의 잠수함이 남쪽을 치러 오는 거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북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온건파 쪽은 아니다. 저게 좌초돼서 표류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면 전면전으로 가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진위부터 확인하자. 이런 쪽이 이제 온건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흥미있는 장면은 뭐냐 하면 논쟁이 격화되는 도중에 강경파가 딱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너 친북이냐? 북쪽 편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당황해서 입을 꾹 다물면서 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에. 자, 뭐 한국 드라마에 이런 정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한국 사회 토론 분위기는 어때요? 남의 말을 듣기 싫으면 막판에 뭘 하면 돼요? 빨갱이로 몰면 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듣기 싫으면 처음에는 다른 거 같고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비합리적인 이유들 대면서.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렇게 너 말이 많어. 뭐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넌 뭐 학위도 없으면서 떠들어. 이러면서 처음엔 공격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계속 상대방이 자기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 나중에 결국 뭘로 공격하느냐? 색깔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빨갱이다. 이러한 공격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진보적인 주장을 계속하니까 야, 너 종북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친척 모임에서 또 처음 왔던 어떤 친척분 한 분이 제가 막 어떤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니까 종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섬찟해지거든요. 그 순간 대화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미 이제 그렇게 낙인을 찍었으니까.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신고할지도. 그래서 위축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불문율이 있어요. 막판에 밀려서 듣기 싫으면 빨갱이라고 몰면 된다. 색깔 공격하면 된다. 그러니까 말 들을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색깔 공격을 심하게 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뭐 논쟁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바로 색깔 공격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건강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꺼내놓고 대화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 들을 필요 없고 남들한테 양보할 필요 없고 남들하고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제껴야 된다 하는 이런 배타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회 갈등과 결합되면서 수많은 어떤 혐오 현상을 낳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성 혐오, 뭐 약자 혐오, 이주민 혐오, 뭐 소수자 혐오 이런 것들이 원래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배타성의 사회 갈등이 결합된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색깔 공포증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태도, 열린 태도보다는 배타적인 태도,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이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뒤집어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색깔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장해도 빨갱이로 공격받으면 끝난다. 색깔 공격만 당하면 말짱 도루묵 된다.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까요? 당당하게? 그렇지 않겠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무권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죠. 또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항할까요? 과연? 불의에 저항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 불의에 저항하면 배신자로 몰리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의를 봐도 잘 저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비겁함이죠. 비겁함.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함. 이게 한국인들의 무엇이 되느냐? 삶의 철학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 끔찍한 얘기인데 부정하기 힘든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배타적이고 다른 편으로는 비겁하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옛날에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 사회에서 과연 누가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빨갱이라는데, 또 불의에 저항하려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 당연히 무권리 무저항이 삶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국 사회는 사실 서로 조장하고 또 격려해주고 이 비겁함을 자식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계속 무저항주의나 패배주의를 교육하죠. 대표적인 말들이 이런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모난돌이 정맞는다.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왕따 당하는 아이 도와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한국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계속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에도 나서지 말라는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앞에 서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군사 독재였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도 데모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니까. 근데 계속 부탁하시는 게 앞에 나서지 마라. 맨 앞줄에 서지 마라.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몇 번 불러서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절대로 지장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보도혁명 사건 같은 때 이렇게 지장 찍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붙잡아 맨날 그 얘기하세요. 데모는 해도 되는데 지장은 찍지 마라. 이게 한국 사회의 이 피해, 오랜 세월에 걸친 색깔 공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그런 걸 자식들한테 교육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면들이 이제 자주 나오냐 하면 제가 한 본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제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근데 취직했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소유자, CEO 이런 놈이 완전히 미친놈인 거죠. 나쁜 놈. 그리고 회사에서 막 갑질이 엄청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엉망진창이다. 막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화를 발컥 내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화를 발컥 내면서 사회란 게 다 그런 거고 사회생활이 그런 거지. 너는 네 생각만 하냐? 네 딸내미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살 거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참고. 근데 그런 장면을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게 썩은 곳이 있어? 네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사실 전 보고 싶은데 그러기보다는 대체로 많은 드라마에서 참아라. 그냥 참아라.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렇다. 이러면서 비겁함을 교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끼리도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정말 엉망진창인데 내가 정말 참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다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비겁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하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 참아야지. 잘하는 거야. 한국 사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비겁하게 살면 오히려 잘 사는 거라고 평가해 주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끔찍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근데 남성분들 중에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비겁함을 가르치는 거죠. 무력함을 가르치고. 한국 사회가 그런 곳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맛이 가는 건데 이제 그전까지는 나름 정의롭고 용맹한 사람들이 군대 가서 한번 당하고 나면 겁쟁이가 돼서 오는 건데 사람 됐다고 합니다. 비겁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까지 있는 게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색깔 공격이 만연한 사회. 조금만 뭐라고 해서 저항을 하면 빨갱이로 몰려 죽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어려서 상당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 전 대통령을 분석한 책에서도 잘 다뤘고 또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소개를 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살던 봉화마을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지주가 됐냐 하면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놈들 밑에서 마름을 살던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다 지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그 친일파 지주들이 소작인들의 땅을 뺏으려고 계속 송사를 벌였어요.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사실 소작농이 아니어서 굳이 끼어들 이유가 없었는데 소작농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소작농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친일 지주들이 고용한 깡패들, 그 또 친일 지주들의 자식들한테 테러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피 묻은 적삼인 거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장면을 보고 어렸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고시에 합격하기 전까지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테러를 가한 놈들을 만나면 찌르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상처였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의로운 일을, 정의로운 일을 해서 친일 지주들한테 테러를 당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너가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괜히 저 남의 일에 참견해가지고 저기 뭐냐, 저 꼴. 세상을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아버지를 계속 비난한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가정 환경이. 노 전 대통령은 사실 중학교 때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는 백지동맹을 주도할 정도로 정치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화운동에 거의 뛰어들질 않습니다. 40대까지. 그냥 변호인 영화에서 보듯이 요트 몰고 뭐 돈 벌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애써 사회에는 눈을 돌리고 살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비난했기 때문이죠. 노 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중요한 어떤 사건을 하나 겪죠. 80년대. 불임 사건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잡혀 들어온 대학생들을 이렇게 변호하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그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도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피 묻은 적삼을 입고 집에 들어선 아버지가 떠올랐을 테니까 그것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자기 어머니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식들을 비난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계란으로 발식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이렇게 사단을 냈다 하면서 자기 자식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시죠. 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거기서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깨우칩니다. 큰 거, 중요한 걸 한 가지. 그건 뭐냐? 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비겁함을 교육했던 것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것은 사회의 문제고, 우리 역사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색깔 공격으로 만시창이가 된 이 비극적인 현대사가 만들어낸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우친 거죠. 노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제 낡은 유물이니까 칼집에 꽂아서 박물관을 보내버리자는 얘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가. 노 전 대통령은 평생의 한이 어떻게 보면 비겁함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역사를 끊어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그걸 풀려고 했던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 나중에 대통령에까지 출마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겁함의 역사를 청산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6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는 노 전 대통령의 그야말로 전 인생이 담겨 있는 피를 토하는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노 전 대통령이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제 가호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했습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말 전 인생을 걸고 한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노 전 대통령은 정말 이거 청산하고 싶었던 거죠. 더 이상은 자식들한테 비겁하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 비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역사를 좀 만들고 싶다. 즉 정의가 이기는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그러나 물론 본인은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도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색깔공포증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이 반민주적 문화, 특히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까지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사회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가 또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반민주적 문화는 조직 내에서는 어떨까요?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보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타성과 비겁함, 즉 무저항이 조직 내에서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배타적인 한국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으면 더 안 듣겠죠. 또 원래 저항을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지위가 낮으면 더 저항을 못하겠죠. 그러면 한국의 조직 내에는 어떤 조직 문화가 만연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통 갑질 사회라고 그러죠. 갑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대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학대가 벌어지는. 그리고 학대가 주로 조직 내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왜?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갑질을 해도 저항을 못하고 성희롱, 성추행, 위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해도 저항을 못합니다. 한국인들이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최대의 스트레스 요인은 갑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는 한국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갑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 중에 90%는 갑질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그 절대 다수가 갑질을 당하는데 갑질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중에서 무려 80%나 된다는 겁니다.
갑질을 당하면 그 정신적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자존감이 추락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본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참아요. 왜? 한국 사회는 참아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이며 반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대가 제일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군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 이상으로 심한 것이 또 학계입니다. 대학교. 인분 사건 아시죠? 교수가 제자한테 인분을 강제로 먹게 했던. 여기도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대, 학계, 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조직 문화가 반민주적 조직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문화를 한국 사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은 색깔공포증이고 분단 트라우마고 국가보안법입니다. 그게 있는 한 이러한 조직 문화가 사라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민주적 조직 문화 때문에 한국인들은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디에 가도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또 사회에 만연한 반민주적 문화가 단순히 우리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지금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 발전이나 성장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한국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전략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후발자 전략이라고 합니다. 후발자 전략. 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베끼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면 그걸 빨리 베껴서 가성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먼저 소위 이제 선진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다가 베껴다가 가성비가 우수한 차를 만들어 파는 거죠. 현대차가 좋긴 합니다만 뭐 세계 최고의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건 애플이죠. 애플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아이폰. 근데 그거를 베낀 게 이제 갤럭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갤럭시를 빨리 베껴가지고 만들어 파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는 선진국들의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모방하거나 베껴서 그걸 따라가면서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파는 그런 후발자 전략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일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보다 더 잘 베끼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있죠.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베낍니다. 또 우리만큼 잘 베끼는 나라 앞으로 속속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과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 껴서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빨리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도 이제 후발자 전략으로만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에서 맨 앞에서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부쩍 창의성, 혁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됐죠. 미래의 한국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창조 경제다, 뭐 창의 경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계속 살아나가려면 창의성과 혁신이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야 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유명한 창의성 컨설턴트가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일을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CEO와 거기 있는 이제 임원들 자기가 대화하는데 자기와 CEO 말고는 아무도 발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은 참 과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CEO는 가고 임원들이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서는 임원들이 그렇게 잘 얘기를 하더래요. 막 떠들더래 막 시끄럽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아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는 아까 그 자리에서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뒤에 와서 CEO도 없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임원들이 황당해 하더래요. 무슨 얘기야? 어떻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분이 이제 딱 그 사례를 든 것은 한국의 기업 문화가 이렇다는 거죠. 대체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이고 일인 중심적이고 이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의 기업 문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을 다녀도 대체로 그런 문화들을 거의 다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좀 과격하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소위 한국과 같은 이런 기업 문화,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곳은 속도는 가능하다요. 그걸 잘 꾸리고 잘 이제 활용하면 속도는 가능하대요. 다시 말하면 베끼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어. 야, 저거 좀 베껴와. 그럼 그거 베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야, 이 세상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을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조직에서. CEO가 오더 안 내린다 그래서 명령 내린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조사해봐도 딱 결론은 하나다. 반민주적 조직 문화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의성과 혁신이 가능한 그런 조직은 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거기에서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조직 문화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렇게 버텨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너희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여기에서 너희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한국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경제 성장이라도 계속 하려면 즉 경제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꾸리려면 반민주적 문화를 척결해서 민주적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거에 조선일보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주장을 똑같이 하면서 기업 문화 혁신 캠페인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조직 문화 문제가 있으니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걸 바꾸자고 얘기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석학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조직 문화 못 바꾸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그런 캠페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마치 한국 전역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는데 관악구 혹은 뭐 동작구만 청정구역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는 앞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색깔 공격으로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과연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즉 조직 내에서 회의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그러한 배타성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색깔 공격으로 작살낼 수 있다. 뭉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회 분위기부터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어떤 걸로도 깔아뭉갤 수 없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 건전한 조직 문화,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분단 체제부터 해체하든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정착되기 힘듭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한국이 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색깔공포증이 계속 살아있는 한, 색깔공포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한국은 점점 더 창의성, 혁신적 사고, 도전과 모험 이런 게 사라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인정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사람이 뭔가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언제일까요?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매 맞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샘솟을까요? 전자죠, 전자. 매 맞을 때도 아이디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안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려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조직 문화도 민주적으로 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즐거워지고 자기의 생각, 말 아무리 해도 괜찮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한국 사회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약동하기 시작할 수 있고 또 창의성과 혁신 이런 것들이 꽃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더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 기로에 서 있게 만들고 있는 걸림돌 그것이 바로 분단체제이자 국가보안법이자 색깔공포증이다. 또 한국 사회의 반민주적 문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많은 분들이 그거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뭐 분단체제 해체하고 색깔공포증 해소하는 거 중요하지만 뭐 그게 사회 발전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초래하겠어? 이렇게 믿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고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이제 분단 트라우마, 특히 색깔공포증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당연히 분단 트라우마, 색깔공포증은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 또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색깔 공격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색깔 공포증이 약화돼서 색깔 공격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색깔 공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 공격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그걸 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증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심해지고요. 정면으로 맞서면 맞설수록 완화되거나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포증 치료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치료도 하고 그래요.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뭐 이런 기법인데 개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개를 못 보는 사람은 뭐 보기만 해도 막 얼어붙는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개 사진을 보여주고선 긴장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개 사진을 보고 공포를 안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개 인형. 개 인형을 보고도 이제 더 이상 공포를 안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개를 가까이 가서 뭐 우리에 갇혀있는 개를 보게 한다든가 그것도 통과하면 만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포의 대상인 개에게 계속 맞서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공포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증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섭다 그래서 도망치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계속 안 타고 그럼 나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조차 무서워질 수 있어요. 공포증이 더 심해져서. 어떻게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계속 걸어야 됩니다. 이거랑 똑같이 색깔 공포증도 결국 공포증이기 때문에 피하면 피할수록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맞설수록 약화되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색깔 공격을 받을 때 무섭다.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섭지만 맞서 싸워야 된다.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더 심해진다. 이런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선각자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죠. 또는 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각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색깔 공격에
대항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색깔공포증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많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개공포증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전 국민이 개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정치인이 나섰는데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이 있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쫄아요. 그래서 방어를 잘 못하고 수세적으로 막 반응해요. 그러면 국민들의 개공포증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심해지겠죠. 아, 저 대통령 출마한 사람도 저렇게 겁을 먹는데 우리가 겁먹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개는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개공포증이 있는 국민들 앞에서 어떤 정치인이 개가 짖을 때 맞서 싸워요. 같이 막 개한테 소리도 지르고 뭐 아니면 몽둥이 들고 개를 막 때리는 신용도 하고 이러면 개가 막 꼬리 사리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 국민들의 개공포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치유되겠죠. 많이 좋아집니다. 아, 저렇게 맞서 싸울 수 있네. 개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정말 잘했던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 제일 잘 색깔 공격에 맞선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상대 진영이 계속 노 전 대통령이 돌풍을 일으키니까 뭘 갖고 치냐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색깔 공격을 시도하죠. 참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사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상대 정당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당 내에서 자기 당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색깔 공격을 퍼붓는 건 이런 장면을 노무현 전 정권 때도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보통 색깔 공격을 당하면 대부분 발을 뺐어요. 너 종북이지 그러면 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주장이 북의 주장이랑 똑같아 그러면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쪽에 반응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노 전 대통령은 좀 과감한 데가 있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갔죠.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오히려 주눅이 들어요. 너의 장인이 빨치산이다 그러면 해명을 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해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우리 장인어른이 빨치산은 맞는데 총은 안 쏜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당연히 걸고 들어와요. 총 쏜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럼 그달로 끝나는 겁니다. 그 논쟁에서 완전히 지는 거예요. 색깔 공격에 말려 들어가서. 근데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식의 수세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빨치산인데 총 안 쐈다 이런 게 아니라 빨치산 맞다 어쩌라고. 아내 버리란 뜻이야? 이런 식의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한 측은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의 이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에? 그럼 뭐 폐륜 집단이 될 텐데 자기네가. 그러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아, 노무현을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매장시키려고 꺼냈어요. 이 얘기도 할 수 없죠? 너무 쪽팔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대응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실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그런 식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즉 색깔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가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그 당시에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 전 대통령이 그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관련돼서 개최된 여러 집회들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꽤 반미적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미국에 대해서 거침없이 발언하고 그랬었죠. 그러자 그 당시에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반미주의자라는 공격은
오늘날 종북주의자라는 공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미가. 그 정도로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색깔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나름대로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조차 반미주의자라는 공격을 당했을 때 정면으로 나는 반미주의자다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비미다.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나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닌 비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반미주의자, 반미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는 건데 그 당시 분위기상.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정책만 비판해도 국가보안법으로 걸렸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공격,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다라는 공격은 정말로 무서운 공격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노무현은 빨갱이다라는 공격과 같은 거니까. 종북이다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때 노 전 대통령은 근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전 반미 아닙니다. 뭐 이렇게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집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자, 그러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세력이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지느냐? 반미하면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한 번도.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노 전 대통령처럼 정면 승부를 걸었을 때 미치는 효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새삼스럽게 뭔가를 자각시켜주는 게 있어요. 반미하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반박도 못해요. 한국 사회는 반미를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반미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색깔 공격을 당했으니까. 노 전 대통령이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 전 대통령이 금기에 도전하면서 치고 나가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노무현 돌풍이 발생한 거죠. 국민들 속에서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서 선거 때 원래는 보수 성향을 강하게 띄었던 세대의 상당수가 노무현을 찍는 기현상도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선각자가 색깔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포에서 벗어나서 진보화되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 덕분에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죠. 제가 이제 노 전 대통령 사례를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에는 겁을 먹고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좀 무섭더라도 용감하게 맞서 싸울 때 분단 트라우마, 색깔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의 경우에 색깔 공포증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의 도중에 강조했지만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점은 2000년에 6.15 공동선언, 2000년에 그 다음에 2018년에 4.27 정상회담 등등이 한국에서의 색깔 공포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왔죠. 그래서 지금은 앞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 공격이 옛날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색깔 공포증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색깔 공포증은 사람들 속에 남아있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나가지 못하는 정책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반민주적 문화가 남아있거나 사상의 자유를 불운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사회 분위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색깔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든가 남북 간의 화해가 추진된다든가 하면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어떤 발악을 하고 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서 버티고 있다. 색깔 공포증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저는 색깔 공포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남쪽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에서 벗어나는 것만 추구할 수는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화해 그리고 평화 나아가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색깔 공포증은 다시 두 번 다시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겠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색깔 공포증을 극복하고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분단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한국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일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왜? 분단 체제 때문에 또 국가보안법과 색깔 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상이 되고 제대로 그동안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정상이 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강의 듣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번 분단 트라우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